네, 이제 마지막 세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로봇 모빌리티, 제조업 혁신과 이동 혁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주제는 Why Humanoids Now라는 왜 지금 휴머노이드인가인데요. 저한테 요새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AI를 하는가? 아니면 AI와 로보틱스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 책,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읽었던 Modern Approach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그 서문에 보면 그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루는 6가지 기술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 중에 4가지가 잘 발전해 있으면 튜링 테스트, 아까 김기남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고 그 4가지 기술이 NLP, Knowledge Representation, Automated Reasoning, 그리고 그 머신 러닝, 이 4가지 기술이 있으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토탈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토탈 튜링 테스트는 피지컬 월드를 포함한 리얼 월드에서 인터랙션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알파고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알파고와의 이세돌 구단과의 대전에서 아자왕 박사님이 하셨던 부분이 컴퓨터 비전이랑 로보틱스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돌을 놓는지 보고 그것을 알파고에 입력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돌을 놓는 작업, 이게 로보틱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합쳐져 있어야지 사실은 AI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이제 저는 로보틱스를 AI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톡의 큰 3가지 주제는 휴머노이드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지금 휴머노이드를 하고 있는가, 왜 관심이 이렇게 올라갔는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휴머노이드 입장에서. 휴머노이드는 굉장히 언어로 보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어미 OID가 무엇인가를 닮은 것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자체가 사람을 닮은 것. 근데 실제 휴머노이드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면 효용성을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기술을 메커니즘을 쓸 수는 없고요. 센서들도 사실은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이 있는데 휴머노이드를 설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게 사람보다 뛰어난 휴머노이드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괜찮은 것인가 한 윤리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시 카메라 같은 거를 달았을 때 사람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 같은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휴머노이드 리서처들은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는 일단 형태, 컨피그레이션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왜 하는가를 얘기를 할 때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요. 이게 분산 투자랑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앤드류 카네기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한 바구니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휴머노이드랑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지금은 다 쓰시죠. 근데 스마트폰 이전의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뭐 전자사전도 갖고 다니고 PMP도 갖고 다니고 내비게이션도 따로 갖고 다니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개체로 하나의 디바이스로 합쳐지고 나서는 이 디바이스만 잘 개발하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로보틱스의 그런 겁니다. 휴머노이드를 잘 만들면 다른 로봇들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일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너럴 퍼포즈,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을 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게 휴머노이드의 휴머노이드를 연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 퍼포즈 휴머노이드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작년부터 많이 쓰였어요. 그 전에는 잘 안 쓰였는데 왜 그러냐면 제너럴 퍼포즈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이미 저희는 많은 가전이나 전자기기를 쓰고 있는데 이 전자기기들이 각각의 스페시픽한 골들이 있는 경우에는 휴먼 형태보다 훨씬 잘합니다. 청소기나 세탁기, 식기세척기 같은 효율을
사람이 이길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이거보다 더 많은 태스크를 한 가지 디바이스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럼 분명히 사람의 형태가 가장 옵티멀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GTC 때 있었던 굉장히 에픽한 씬을 만들었죠. 젠슨이. 근데 이렇게 좋은 휴머노이드가 제너럴 퍼포즈를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왜 이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과 닮은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미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 형태를 한 근상에 팔을 올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이제 동력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물시계, 동력을 갖고 가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자경루 같은 경우에 세종대왕이랑 장영실이 만들었던 자경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저런 사람 캐릭터가, 움직이는 사람 캐릭터가 있습니다. 심지어 캐릭터가 바뀌어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의 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마타, 유럽에서는 오토마타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와서 카라쿠리라는 인형인데 굉장히 섬세하죠. 1800년대에 디자인이 됐는데 지금도 저런 모션을 로봇으로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저런 디바이스들이 나온 건 심지어 로봇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입니다. 로봇이란 단어는 1920년에 캐럴 체이펙이 쓴 희곡에서 처음에 쓰였던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제가 디즈니에 있었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애니메트로닉스, 디즈니에서 쓴 로봇인데요. 링컨 시트 스탠드라는 애니메트로닉스가 1963년에 미국에서 방송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런 이제 아티피셜한 디바이스는 분명히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도 이미 휴머노이드의 어떤 원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학계에서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첫 번째 휴머노이드는 1969년에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만들어진 와봇인데요. 60년대 말부터 99년까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일본만 홀바디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합니다. 미국조차도 1982년에 이제 마크 레이버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만드신 분이 한 발로 뛰는 로봇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99년까지 이족 로봇만 만들고 홀바디 휴머노이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와세다 대학이랑 동경대학, 혼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꽤 좋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습니다.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혼다가 아시모를 발표하면서 이제 일본 회사 중심으로 소니나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 휴머노이드를 많이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준호 교수님이 휴보를 발표한 게 2005년 정도가 되고요.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2012년에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삼성에 있었을 때 2010년에 만들어진 로보레이도 있고, 이제 많은 로봇, 정말 여기 담지도 못할 정도 숫자의 로봇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한 휴머노이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사실 2013년부터 15년에 있었던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입니다.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는 미국 국방연구원에서 이제 펀딩을 하는 그룹에서 여러 연구기관에 우리가 이런 세계 대회를 할 테니 모두 참가를 해라, 후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일어났고, 비단 연구비나 상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컴포넌트들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시뮬레이터, 그때 당시에 개발됐던 시뮬레이터, 그리고 저기 있는 로봇이 사실 김상배 교수님 표지에 나왔던 헬미스 김상배 교수님 랩에서 나온 개발했던 학생, 그때 당시 학생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 로봇이 실제 김상배 교수님 설명하셨던 모터 기반의 휴머노이드의 원류가 되는 로봇입니다. 저 로봇을 근간으로 지금까지의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들이 다 모터 기반의 로봇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잠깐 딴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은 캠브리아기에 있었던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캠브리아기에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캠브리아기에 생물의 많은 종이 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물에 눈이 생겼고 그리고 지각 변동으로 해서 산소가 증가하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물의 종이 생겼고 그 대부분의 종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가 끝나고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기획했던 길프렛 박사님이 경제지에 논문을 하나 씁니다. 로봇을 위한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 오는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엔지니어링 쪽에서 쓴 게 아니라 경제지에 쓰고 이유를 8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8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컴퓨팅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두 번째가 일렉트로메카니컬 디자인 툴들이 좋아지고 매니팩처링 툴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소자들에 대한 파워 이피션시 아까도 저전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와이어리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스토리지와 그리고 월드와이드 컴퓨팅 파워 이 8가지가 이제 확실하게 좋아지면서 이걸 기반으로 로보틱스의 캠브리안 익스플로전 정말 많은 종류의 로봇이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에 거의 10년 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매스 프로덕션 이제 대량 생산 제너럴 퍼포즈 로봇의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저 기사는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 저 회사가 1년에 10,000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해서 아마존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휴머노이드 학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Can You Build Baymax라는 워크숍이 있는데요. 작년에 마침 매스 프로덕션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10개 회사를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회사들이 전부 확실한 골을 갖고 어느 정도의 펀딩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이 필드에 있었지만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바쁘게 지나갔죠. 올해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건 피겨라는 회사에 피겨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챗GPT를 붙여서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새로 나온 일렉트릭 모터 디바이스 모터 기반의 이제 올뉴 아트라스고 테슬라는 좀 더 유용한 어떤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러닝을 계속 시키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제가 직접 지난주에 찍은 유니트리 로봇인데요. 저 로봇은 에듀케이션용으로 개발이 됐고 뭐 그렇긴 하지만 키가 좀 작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30자유도 정도를 갖고 있는 로봇이 실제 베이스 가격이 16,000불로 나와 있는 로봇입니다. 저 정도 동작을 하는 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3년 전에 2만 불 내에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여러 회사들이 지금 증명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레스가 얼만큼 빨라졌는가 여기 이 표현은 약간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이 처음부터 뭐 휴머노이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생기고 첫 번째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공개돼서 걷게 되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리고 혼다가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8년 후에나 이제 로봇이 걷게 됐는데 이제 2020년이 넘어서 시작한 테슬라나 이제 피겨는 거의 1년 만에 로봇을 걷게 만들었고 이제 기술이 그만큼 올라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 실제로 타겟 마켓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테슬라, 피겨, 어질리티 로보틱스, 앱트로닉, 원엑스, 생츄어리, 유니트리 이 회사들이 지금 다 매스 프로덕션을 실제로 하고 타겟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 회사들이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랑의 어떤 매니팩처링 라인에 들어갈 거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계약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이 플랫 플로어 인더스트리얼 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넓은 공간에서 장애물은 좀 있고 넘나들어야 되는 징검다리처럼 넘나들어야 되는 상황들은 있지만 그래도 큰 워크스페이스 이제 로봇이 전신을 이용해서 뭔가를 들거나 아니면 조립을 하거나 이런 태스크가 있는 필드에 이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다음 스텝은 사실 완전히 리서치입니다. 아직 마켓이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의 어떤 핫한 리서치 토픽들은 이제 옵티멀 컨트롤, 이거는 클래식한 홀바디 컨트롤인데요. MPC라고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사실은 실시간 옵티미제이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셉션이랑 플래닝 쪽에 멀티모달 딥러닝을 많이 써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트러스 핸드, 이제 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니플레이션에서 핸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텍타일 센싱, 지금까지는 아까 보셨던 모든 그 로봇들이 피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싱을 할 수 있는 피부가 없기 때문에 텍타일 센싱은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imitation learning from human demonstration, 저건 텔레포레이션이라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과정인데 저쪽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비디오를 다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엔비디아가 GTC에서 공개했던 것 중에 그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롯이 뭐냐면 어떤 인풋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이제 휴머노이드를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엔비디아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 때도 마찬가지였고,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보다는 칩을 많이 팔고, 칩을 많이 팔려면 유저를 많이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저를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모델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림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네 가지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아이작 랩이라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시뮬레이터에서 어그멘티드 데이터들을 많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리즈너블한 어프로치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텍스트랑 비전입니다. 이미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라지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통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 맨 밑에 있는 리얼 로봇 데이터인데요. 리얼 로봇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로봇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늘 계속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구 수랑 관련이 있고 유저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로봇의 숫자는 위에 있는 데이터들과는 굉장히 다른 그 디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로봇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최근의 연구들이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김상배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UMI, 저도 저 연구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제 텔레오퍼레이션, 로봇을 직접 사람이 조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전 데이터와 이제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러닝을 계속 돌려가는 형태로 이제 로봇 지능은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건 테슬라인데요. 이제 어떤 유스풀한 태스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로봇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어느 정도 매스 프로덕션이 돼서 굉장히 많은 로봇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는 텔레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휴먼 모션과 어떤 그 퍼셉션에 해당한 센싱 정보를 모으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져야 되는 게 폴스 레벨의 텍타일 데이터나 아니면 굉장히 덱스트러스한 핸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저도 학교로 옮길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로봇을 디플로이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학교로 옮긴 거기 때문에, 유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팔, 아니면 이제 가전이나 가구에 직접 플러그인해서 바로 쓸 수 있는 팔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고, 이런 팔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구에 직접 플러그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은다든가, 아니면 휴먼 형태 모바일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휴먼 형태 어떤 팔의 컨피그레이션을 달아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연구 토픽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게 피부인데요. 이제 팔의 피부를 어떻게 하면 싼 값에 로버스트하게 데이터를 계속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핸드에 덱스터러스한 핸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 핸드에는 폴 센싱이랑 프록시미티, 이제 거리를 잴 수 있는 센서가 같이 들어 있어서 이제 물이 올라갈 때
물컵 안에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그런 센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런트 리서치 토픽이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기회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켓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연구를 선도를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덱스트러스 핸드는 좀 오래된 토픽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왔었고 특히 텍타일 센서들은 한국에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왜 한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 로봇 숫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나왔듯이 로봇도 데이터를 모으려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조 강국으로서의 한국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로봇 덴시티인데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포텐셜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조 인구 10,000명당 로봇이 얼만큼 보급되어 있는가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1,000대 가까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결정권자들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이 데이터를 모으는 일에서 이제 라지 데이터 모델로, 파운데이셔널 모델로 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항에 대해서 좀 익숙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태 지역에 소재한 탑3 회사이고요. 첫 비행 시연을 서울, 대구, 제주도에서 성공리에 완수를 한 바가 있고 이 항은 광저우에서 2014년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eVTOL이라는 무인 비행 수직 항공기의 발명가 기업이다라고 불리곤 하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eVTOL과 무인 항공기 이거는 뭐 간단한 기술은 아니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혁신을 계속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최첨단 항공 기술을 도입하여서 혁신을 도모하는데요. 이건 결국 간단한 과업일 수가 없겠죠. 네, eVTOL 산업계 내가 업계 최초로 TC라는 형식 증명을 받게 되어서 북경에서 이제 큰 기념 행사를 했었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2016년 CS 1월 처음 저희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도 이게 정말 비행할 수 있겠는가 못 믿어 하셨죠. 거의 8년 전인데요. 745개 이상의 테스트를 3년 사이에 수행을 하여서 결국에는 세계 최초로 이 형식 증명 TC를 취득하였습니다. 즉, 이 항공기는 상용화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이 안전성이 담보되게 되죠. 이 구조 자체의 안전성, 시스템 안전성, 그다음에 가망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이 갖춰야 됩니다. 이제 전통적인 항공기체인 헬리콥터와 비교되곤 하는데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항공기는 이제 파일럿이 조종을 합니다만 저희는 조종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있어서는 다만 1kg이라도 중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탄소, 섬유, 또 알루미늄 소재만을 사용하여서 이제 중량을 줄였습니다. 또 조종사의 몸무게만큼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 50년, 100여 년 이상 이제 조종사가 쭉 이제 조종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는 점에서 헬리콥터 등과 다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엔진 차이입니다. 가솔린 엔진 등등이 보통 그 일반적인 항공기에서 사용이 됩니다만 저희는 전적으로 전기 파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염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기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파일럿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무인식으로 비행이 되죠. 네, 어떤 노선 조정이라던가 등등은 이제 육상에서 유무선 4G, 5G 신호로 제어가 됩니다. 예, 전 세계 이 비행 시연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테슬라 모델 아시겠죠? 가장 큰 테슬라 모델 공장이 중국의 상해에 있습니다만 중국에는 이제 BYD, 길래, GAC 같은 현지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왜 이러한 새로운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는 이 플레이어를 왜 중국에 들여왔을까 궁금했는데 이거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오다 보니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들이 더욱 건전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오히려 확대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오쇼펑, 길리 BYD 등등이 이제 전기차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관련하여서 사실은 기술 패권 시대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사실 그 기술이라는 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만 패권이란 단어는 어조가 굉장히 강하죠. 저희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중국 관계 등등에 대해서 분석한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만 이제 한국에는 현대, SK 등 또 LG 디스플레이 등 위대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 내에서만 슈퍼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태계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체를 짓고 나서 제작 이후 업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 모두에서 이제 서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항공기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자동차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는 이제 그냥 지상으로 달리면 되는데 우리는 착륙장, 이착륙장, 또 충전 설비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또 해외에서 이제 이 방면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초기화를 한 촬영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저희 운영센터, 유럽을 커버하는 센터를 스페인에 지었고요. 일본에서는 내년 오사카 엑스포가 일본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민관위원회 멤버 기업 중 유일한 중국 기업으로 이 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운행 항공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56개 회원사 중에서 유일한 기업인데요. 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서 승객용 유스케이스 시나리오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셔틀용으로 쓰일 수 있겠죠. 이제 공항에서 도심으로 셔틀 운행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고 화물 수송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중국 저희 이항 본사를 찾아오시거나 이항 216 시리즈 구경을 하시곤 하는데 2명의 승객이 16 엔진 이 탑재한 항공기를 탄다. S라는 건 스탠더드 약자이고요. EH216S 시리즈는 작아 보입니다. 사실 도심지 일단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똑같이 큰 활주를 이제 비행기처럼 크게 마련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착륙만 가능하면 되는데요. 조이스틱도 없고 단추도 항공기 내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공간이 넉넉합니다. 또 2인 2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220kg까지도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장거리용인데요. 네,
항속거리 300km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분하죠. 또 부산에서 제주도까지도 가능한데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수송의 미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네 가지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해서 저희가 전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막 트동기였었는데요. 그래서 쉽지가 않았었죠.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뭐 포트가 됐든 배터리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고밀도 배터리, 충분한 고밀도 배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무배출을 위한 것이었었죠. 그리고 또한 컴포넌트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었습니다. 헬리콥터의 80%가 사실은 실수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파일럿을 태우고 비행을 하는데 사실상 실수의 10%는 엔진 문제 때문입니다. 엔진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실수나 실패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고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로 구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헬리콥터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단순한 컴포넌트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리던던시와 관련된 것인데요. 다시 헬리콥터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이중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3중 엔진입니다. 헬리콥터 이중 엔진의 10% 가격만으로 3개 엔진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요. 바로 안전성, 그리고 또 시장 지향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리던던시를 위해서, 물론 이제 리던던시 디자인이 간단해 보이죠. 커다란 이제 카메라 드론처럼 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승객이 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던던시라는 얘기는 강력한 FCU를 갖춰야 됩니다. 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 관련된 부분들이 잘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 특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내에 5천여 개의 또 특허를 저희가 출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 비행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자율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즉 저희가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 생태계를 구축을 할 때 관제 시스템을 같이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어떻게 그 항공기가 100m, 500m의 하늘로 치솟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UTM이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로 관리라든지 선단 관리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필요한 것이 저고도 경제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한 에어택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대가 운행을 하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관제센터가 적절하게 지상에 있어서 이 전체 트래픽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건 보시게 되면은 한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면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셴젠시, 광저우시 그리고 허베이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V톨과 관련해 가지고 이 행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전기 방식의 수직 이착륙기를 이제 개발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혹은 20년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혹은 기술 플랫폼 업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즉 기술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갖추고 있고 또한 오퍼레이션 역량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죠. 9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사실 1%만 차지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AI를 여기에 도입을 하고 IoT도 도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에 중국에 오시고 혹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다양한 협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파트너, 훌륭한 리소스와 많은 협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은요. 이 세션 주제와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분들 한 자리에 모시고 오늘의 마지막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틀 동안 강연을 많이 들었는데 글로벌 수준에서 한국의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서울 로보틱스 대표이사이신 이한빈 패널리스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전 세계에서에 있는 자율주행 쪽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은 아쉽게도 그 투자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이때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시간이라든지 그 자율주행에 집중된 인력이 그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은 조 단위에 몇천 명의 몇만 명의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사실 10년 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풀고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커봤자 이제 몇백 명의 스타트업들이 좀 옹기종기 모여서 하고 있어서 그 방면에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타겟팅하지 않는 자율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장성욱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로보틱스라는 이제 주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로서 이제 모빌리티의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공장 로봇까지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로보틱스에서는 일부 좀 이제 배송 로봇 쪽들을 좀 이제 다뤄서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런 이제 배송 로봇 분야에 좀 이제 한정해서 의견을 드리는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로봇 생태계는 이제 막 그 실증 단계를 거쳐서 좀 이제 상용화 단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로보틱스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굉장히 빠르게 좀 이제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 대비해서 많은 이제 기술들 개발이 좀 이제 더 늦은 부분도 있고 이제 자금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다국적인 이제 파트너십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실제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에 좀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결국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제품이 완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없게 되면 사실은 그런 이제 기술들은 고도화된 기술들도 사장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네, 한국의 이제 저력이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유저 친화적인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서비스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제 로봇 배송 이제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미국이나 이제 중국 등에 비해서 뭐 탑티어 수준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기술에서 이제 적용 가능한 이제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하고 사용자들의 이제 인식을 개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된다면 상용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좀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을 맡고 계시는 최리군 상무님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이제 크게는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산업용 로봇 분야는 이제 과거에 한 1950년 정도부터 굉장히 산업이 활성화돼서 매년 10년씩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아시는 파낙이나 야스카와 뭐 여러 가지 ABB 잘하는 회사들이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이미 5위까지 탄탄하게 순위도 바뀌지 않고 글로벌 시장의 60%를 다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라 저희 나라가 그쪽 분야에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비록 산업용 로봇의 전 글로벌 시장 규모는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서비스 로봇 분야가 최근에 한 연간 매년 평균 30% 정도씩 성장률을 보이면서 그쪽에 이제 많은 로봇 업체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로봇을 분야에 대한 어떤 역량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잠깐 말씀들 나누셨지만 앞에 분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로봇이라는 게 이제 뭔가 되려면 핵심 분야들도 있는데 일부 뭐 로봇 OS라든지 컴퓨터의 OS처럼 로봇 OS 지금 로아스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우리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구동 부품인 뭐 모터나 감속기 이런 것도 주로 해외에서 수입품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또 AI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아까 보신 엔비디아 걸 쓰거나 최근에 이제 아까 다른 앞에 세션에서 말씀 주셨던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이 NPU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로봇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생태계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경쟁력을 키워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 상무이신 이재석 패널리스트님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 이제 로봇 회사들이 가지는 이제 경쟁력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서플라이 체인부터 시작해서 생산 그리고 부품을 조달하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보더라도 그 부품부터 시작해서 그 생산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공정을 개발하고 시장의 그 공정에 대한 실증까지 해서 수출까지 하는 그런 단계를 국내에서 모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도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를 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구성하는 부분들이 협동 로봇에는 이제 굉장히 좀 많습니다. 로봇 암의 각 축에 이제 들어가는 인버터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어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티지 펜던트에서 이제 구동되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통합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해외에서 판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의 그 경쟁력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과 서빙 로봇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개화가 돼서 대중들한테 많이 판매되는 제품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좀 더 경쟁력을 좀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적인 각각 컴포넌트들이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저께 정말 재밌는 기조 연설을 해주셨던
MIT 기계공학과 김상배 교수님의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로봇과 모빌리티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이 강하고 그 로봇의 빈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옛날 제조 로봇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나 저 독일 쪽이 강하지만 지금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를 보자면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로봇은 지금의 제조 로봇과는 굉장히 다른 로봇이 나올 거고, 진짜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이는 미국과 국가에서 전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중국과 이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국가적인 지원이 확실히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정말 그 치열한 마음으로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하듯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이 안 돼서 우리가 못한다. 우리가 맨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가 이만큼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 세계 역사상 스타트업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었어야 돼요. 심지어 돈이 그렇게 많았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미국 전체에서 쏘아 올리는 로켓의 97%를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리는데 그것을 딱 100밀리언 달러 가지고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 스타트업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환경을 보면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인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치열함만을 유지한다면 성공할 확률은 확실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개개인들이,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치열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실은 중국이 사람도 많지만 실은 중국이 그런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중국이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의 치열함이에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패널리스트로 조혜경 교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좋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수의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리고 로봇 밀도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이제 2003년 정도부터 한 20년 정도 국가에서 R&D로 로봇 분야를 특화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혹자는 비평하기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성과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큰 그 성과물, 아웃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력 양성을 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크라라고 로봇 분야 이제 가장 큰 학술대에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20년 동안 양성했던 그런 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 김주영 교수님 뭐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지만 네,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 로봇 커뮤니티는 주로 이제 기계공학 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R&D를 진행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시대에 맞춰서 그 AI나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아까 뭐 생태계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되지 않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여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 일단 개발자가 굉장히 부족했고요. 1년에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서도 그 피지컬 월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적습니다. 다른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소프트웨어 AI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의 로봇에서 그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그 소프트웨어나 AI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력 양성 그리고 지금 사실 AI 하는 사람도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쪽에 인력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에 참여해주신 7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